틈새 시장을 찾아내려면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방법으로 일단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왜냐면 나나 다른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나와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니즈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나의 시간과 노력을 솔루션으로 재가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틈새 시장을 찾는 첫걸음일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강점을 개발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서 먹고 산다. 사실 너무 이론적이고 모호하고 허황된 것 같은데, 오늘은 누구나 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니즈, 각종 어려움을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를 솔루션으로 재가공한다는 겁니다. 나의 니즈라고 하면 모호한 게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잘 타고 싶고,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면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를 개조를 한다든지, 개조라고 하면 부품을 바꾸는 것도 있는데, 모터를 달아서 전기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전거가 고장을 났을 때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도 보니까 브랜드가 엄청 많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가는 자전거도 있는데, 자전거 메이커마다의 장단점 같은 거를 조사해서 실제로 구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추려보면 4가지로 축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아니면 내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전거 만드는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부품을 추천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부품을 내가 해외에서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볼 수도 있겠죠. 자전거 수리가 숙달돼가지고 자전거 무료로 고쳐준다든지, 이런 활동도 해볼 수도 있고, 자전거 브랜드별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사모, 이런 자전거 모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카페를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노동력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고, 물건을 팔기 위한 세팅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이제 불러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전거 샵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루트를 타고 샵까지 차리셨을 겁니다. 사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샵까지 차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께서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회사 들어가기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뭔가 이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나만의 강점을 취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내가 조금 더 재미있어서 하게 되는 그런 분야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 외국어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혹은 건강이라든지 헬스,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처세술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분야, 전문 지식,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고, 게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사를 하고 아웃풋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쇼핑으로 주제를 잡는 겁니다. 쇼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관련된 쇼핑을 주로 하실 거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 관련된 쇼핑을 자주 하실 거고, 자신의 기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를 쇼핑으로 잡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쇼핑을 정말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돈이 들고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살 수도 없고 그냥 안 사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요즘에는 적절한 소비가 내 삶의 질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행위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돈, 시간, 전문 지식,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다른 가치와 교환함으로써, 그러니까 쇼핑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산다고 해도 모델도 너무 많고 유행도 있고 어떨 때는 재고도 없고 가격도
또 몇백만 원짜리 가는 신발도 있다고 하고, 나이키 신발 하나 살 때도 트렌드에 대한 나의 지식, 아니면 인맥,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시장 조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체상의 광고를 분석해서, 광고는 항상 좋다고만 하잖아요. 진짜 좋은지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본다든지,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데 또 나의 정신력이 소모가 되고, 뭐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오프라인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발을 하나 사는데, 제 기준에서는 한두 푼짜리도 아니니까 뭐 대충 살 수도 없고,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왜 구매했는지, 실제 써본 후기, 이러한 것들을 공유를 하면 실제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콘텐츠를 할 때 인플루언서나 마케팅 업체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실성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 뭐 하나 쳐보면 거의 대부분이 광고예요. 특히 블로그 보시면 맛집 탐방 갔다 왔다는 블로거들의 글들이 내돈내산인 척하면서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마케팅 업체에 종사하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음식점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음식 사진이나 가게 사진 같은 거를 마케팅 업체에 보내요. 그럼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것들을 블로거들한테 쫙 돌리죠. 블로거들은 그 음식점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맛있었고 풍부한 육즙이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알죠. 계속 읽다 보면 이게 광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진실성 있는 콘텐츠를 갈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해서 상업화되지 않은 진실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블로거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먹어보고 양심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케팅 업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유의사항 두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콘텐츠는 100% 내돈내산이다, 진실성을 심어준다든지, 계속적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정보를 기다리도록, 내 콘텐츠를 기다리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콘텐츠를 어떤 고정된 채널에, 어떤 한 채널에 등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의 채널로 모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브랜딩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건 팔기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 이러한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싸다든지 품질이 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틈새 시장이죠. 내가 이러한 나의 니즈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큰 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제품을 공장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기회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둘째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국내와 해외는 시장 상황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국내에 없는 물건이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수입업자들이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틈새 시장을 충족해 줄 만한 그런 제품을 찰떡같이 수입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회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물건을 만드는 게 회사의 영역이지, 물건을 파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쇼핑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에서 내 물건을 홍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진실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인터넷에 흔히 있는 광고글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노동력인데, 사실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물건을 파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 남들보다 좀 더 양질의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력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혹은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노동력을 팔면서 그러한 추가 정보까지 획득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은 플랫폼인데, 위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나의 플랫폼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플랫폼에 사람을 모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팔아먹어야겠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캐치를 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소정의 대가라는 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급 전문 지식일 수도 있어요. 인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의 강점을 키우는 그런 방식은 사실 구직 활동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나름 치열하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잘 풀린 케이스인데 그 당시 취했던 제 전략이 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강점을 개발해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